지금 우리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민심이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논리적이고 법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그걸 모르고 찬성 논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풀지 못하지 않았냐, 실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말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 민심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만으로는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민주당이 바라는 특검은 무소불위의 특검이고 이걸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대단한 혼란이 올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걸 안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민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로 진실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특검법을 저희가 나서서 제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국민들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위한 특검을 할 것이냐, 최상병을 위한 특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으로요. 제가 제안 드린 특검안이 최상병을 위한 특검, 대한민국의 보훈과 안보를 위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설명의 포인트가 조금 바뀐 면도 있었고요. 이종섭 대사의 임명 과정과 철회 과정 등에서 뭔가 속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라고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설명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라고들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수는 안보와 보훈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정치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대한민국의 보훈과 안보 그리고 청년의 희생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깊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군에 대한 처우, 부모님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안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 자체에 크게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3자 특검,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합리적인 특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 같은 무지막지하고 사법체계에 맞지 않고 무소불위의 특검할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를 뒤로 넘기고 새로운 이슈, 민생을 위한 이슈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면 돌파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넘기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자고 제안드릴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괴가 정신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되는 수사 기밀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는 기대를 꼭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맡겨두어서 과연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커졌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 체계에 맞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수처나 어떤 재판 과정에 난 재판 자료들에서 통화 내역까지도 이미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의 얼개는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이치 관련한 사안, 가방 사안 이렇게 있죠. 도이치 관련 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항소심이 임박돼 있죠. 주범에 대해서. 거기까지 온 진행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검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법체계 혼란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어요. 동영상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판단만 남은 것인데,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법 앞에 평등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빠르게 결론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사안 자체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게 제2부속실을 정말로 빨리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당이 적극 추천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그 사안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검찰에서 그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할 것이고 이 관련자들은 역시 거기에 따라 적극 응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방식이 맞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실 권력을 잡아서 개인적 앙심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질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사안들이 공수처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의견이 다른 것이 공적인 일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이나 저나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고 그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는 기자님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100% 저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총선을 끝까지 지휘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지는 않으실 시각 같네요. 누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정관계라는 것이 정치 전체에서 이렇게 중요해질 이유는 없는데 국민들께서 그 지점을 관전하고 계시고 그 지점이 잘못됐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정관계는 그 자체가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그래서 평가받고 우리 지지층의 열망인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것만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됐었을 때 훨씬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당정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건 국민과 당원들이 정하는 거죠. 특별히 짐작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투표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우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는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민심이 당정관계가 더 건강하고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해법을 찾는 관계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지 않고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구조적으로 지금은 저희는 떴다방처럼 선거 직전에 사람들 모집해놓고 우르르 갔다가 사람 바뀌는 방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청년 정치, 중도 정치, 수도권 정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에서 현장 사무소 개설을 제안하고 주장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제도적인 확충이 지금 말씀하신 비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각각 뿌리 내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지방이나 영남이나 이 중심으로 정치를 저희가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수도권의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하면요. 다만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전통 지지층들이 저희 당을 살려주셨고 전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셨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치의 기반의 출발은 역시 그 전통 지지층에 대한 감사와 존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성,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도권에서 괴멸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수도권에 있는 정치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의 큰 이슈들에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성공과 싱크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 뿌리를 받고 정치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더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정치 세력의 기반과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지점에 집중하고 그 지점에서 국민들께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누가 희생해야 된다, 누구 정책이 잘못이다 이 말만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다음 총선쯤에 또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찾아서 유명하고 좀 먹힌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홍보해봐라. 그래놓고 젖잘싸. 이런 식이 반복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을 우리 당의 주력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 시스템, 그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무소 개설 가능 등의 제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책 기능, 여연 개혁을 통한 정책 기능을 통해서 해내야 합니다. 비전도 결국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회 말 투아웃이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유승민 대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희의 전체 득표에서 도움이 됐었을까? 저는 그걸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요. 대신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정치를 오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최근에 당을 강론까지 다 본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개혁의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 그걸 지금 제가 당대표가 돼서 단기간 안에 실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책 택배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정책을 제공했고 제시했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제시했죠.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진정성과 정책적인 효용성을 수도권의 시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죠. 그러니까 저희의 정책적인 시도가 무용했다라는 평가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냈던 수도권 정책, 우리가 냈던 수도권 정책 비교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항목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어떤 것을 먼저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였을 뿐일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걸 해낼 만한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이냐 라는 믿음으로 역시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치 상황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에게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영남 지역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됐었을 때 4월 초에 정말 나라 지키겠다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전체로서 잘해서 다시 한번 재집권하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전략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 저희의 주류 지지층도 중수청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 우리가 재집권하는 게 어렵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본 상식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정치인 아닙니까? 전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용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대단히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미일 공조의 회복,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통해서 한미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한 단계 상승시킨 것이죠.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것은 저희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 등등 통해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한 점 등 내에서 평가받을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국민들께 더 이해시켜드리고 더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때 경청하는 점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그 유능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해시키느냐, 얼마나 경청하느냐, 얼마나 공감해서 같이 가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저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 점은 사실 성실함과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해해드리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여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유능함은 바로 그거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변모할 겁니다. 당정 관계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이죠. 옳은 길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방향이고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몸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한 몸이라든가 동행이라는 것이 이견이 있음에도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것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부에 있는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견을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완전히 헌법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죠. 이런 지시가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시를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면서 대통령께서 되게 헌법적 범위나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벗어나는 취지의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치열한 토론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적인 관계가 어떤 한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저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검사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신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공적 마인드 아닙니까?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고, 생각이 다를 때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절대적인 기준은 민심입니다. 민심에 맞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정부를 지키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서로 간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말씀드리고 바로 잡아야죠. 혹시 민심의 다른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충분히 존중하고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일부 계시죠. 그리고 그 지지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그게 저의 검사 시절의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층들은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몸살이지 않고 상식과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기고 그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결국 결과는 안 좋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지금 제가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했던 성과들을 보고 저를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로 검사하다가 바로 큰 공직으로 나간 사람이 아닌데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제 정치가 뭔지를 보여줄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연성 있고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 철학입니다. 사실 체질적으로 안 받아서 못 마시는 거고요. 진짜 우정을 위해서 꼭 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맺어온 진짜 우정들을 보면 그게 당연히 필수 요소는 아니고 많은 젊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108일 동안 당대표가 급여가 없는 건 아세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지만 이제 법카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거의 그걸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컵라면과 김밥 먹으면서 전국을 누벼야 했기 때문입니다. 108일은 우정을 쌓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 만남 자체를 대단히 즐기고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배우고 제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설득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수의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조언이 정확하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나 공적 활동을 하는 데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는 너무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2달 동안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 정도 심판했으면 저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극 독재에 가까운 행동들에 대해서 민심이 제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시잖아요. 아직 저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 모드가 국민의힘에 아직 맞춰져 있으신 겁니다. 큰 위기고요.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을 보시면 변화하자는 입장이 있습니까? 당정 관계를 합리적으로 쇄신하자는 이 말 자체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면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과연 쇄신을, 변화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캐릭터나 커리어 기준에서 이게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확률 높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여의도의 얘기 같아요. 저희는 5천 만의 문법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의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이건 고민하지 않고 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거는 지금 제가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했던 것이지 지금 나서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를 고민한 건 적은 없습니다. 3년 뒤의 일을 미리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아니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아직 계속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적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성 있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민심을 좇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보시고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나중에 어떤 식의 공직을 맡을 수 있을지 아닐지의 문제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를 어떤 전략적인 편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진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미리 생각합니까? 저는 민심을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고 어떤 변화를 함께 해달라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학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렵다고 하면 모든 게 어렵고요. 할만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할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치공학이라든가 제 개인의 커리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서로 모호해지는 순간 저는 그 정치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누가 뭐 정치를 얘기할 때 뭐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본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국민만 기준으로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순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강요를 지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드린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데 10초로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낭설을 만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님과 당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존중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을 위한 해법을 내겠습니다. 그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10초니 뭐니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연히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야겠죠. 저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라는 그 시너지가 가능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 점을 10분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있고요. 지금 고물가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빨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문제에 관해서도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해드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해야 할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내심으로 바라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는 것이 집권 여당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주 단기간에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괜찮으시면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연금개혁 대단히 어려운 이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망한 정치 세력이 대부분이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해법을 찾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가 범인을 찾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금의 문제는 범인이 없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인구 구조가 바뀌고 고도 성장이 끝난 것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둘째로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은 있지만 막상 그 해법을 냈을 때 모든 국민이 불편해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개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모수개혁이라는 건 결국 이 문제가 파탄에 이르는 시간, 예상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일종의 미봉책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미봉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수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개혁의 문제도 사실 구조개혁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해법 불가능합니다. 그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러고 있을 리가 없고 프랑스에서 저런 사태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돼야 될 것임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해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의 불안감과 청년 세대의 낭패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모수개혁을 했었을 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조금만 더 내면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를 부양한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전 그런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청년 세대의 연금을 분리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민탈퇴가 가능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연금 체계 자체가 깨질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청년 세대를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개혁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가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 세대를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